아침에 매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이요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절기상 그런데요. 요즘에요 날씨가 포근해서 진달래 같은 봄꽃이 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철없는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눈이 아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웨이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2단 기사인데요. 주택기금 40조를 끌어다가 청년 내진 마련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기금이 원래는 청년 주택 이런 거 지원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주택 공급 차원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공약 50만 가구 공공분양 가구당 1억 융자 지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요 내년에 사업비 1조 원대 책정이다. 이런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남욱 변호사 돼 있죠? 석방되고 한 10시간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요. 자, 겁나서 말을 못했지만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폭로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남욱 출소 후 첫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요. 이 지분 얘기에 더해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엔 이재명 측에 최소 4억 원 전달했다. 또 다른 얘기도 꺼냈습니다. 지금 폭로 전 언론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소통의 문 6개월 만에 닫은 윤 대통령 그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도어 스태핑. 우리말로 좀 풀어서 하면 출근길 약식 회견. 어제부터 일단 중단됐습니다. 자, 고성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본래 취지 살리기 어려졌다. 이런 설명을 대통령실이 내놨죠. 왜 중단했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MBC 기자 질문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리고 해당 기자 출입 정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종부세 122만 명 과세 고지가 됐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받으셨죠, 이거를요. 근데 이거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 법안은 처리가 불투명하다. 일단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죠. 1인당 336만 원, 작년보다 337만 원이 줄었다. 자,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 착수했지만 일단 여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에서 2분 현역 국회의원 자리하셨는데요. 우선요, 가장 첫 자리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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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명 추가.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같은 모습의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명 추가입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일면 기사 때 소개했던 내용이죠.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남욱도 입을 열다.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천화동이 이게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화천대유가 나오고 화천대유의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자, 이게 누구 건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바로 그분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건데요. 어제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측 지분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법정에서요. 좀 더 보죠.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자, 그러면은 왜 말을 바꿨는가? 그럼 과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귀국도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는 왜 얘기를 안 했는가? 그거에 대해 설명이 이래요. 대선도 있고 겁도 났다. 이게 대선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겁이 났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을 못했다.
이 뜻은 지금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거는요.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법정에서는 거짓을 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쪽 인사로 정진상, 김용 콕 집어서 지목을 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 지분 얘기에 더해서 지방선거 당시 자금 4억 이상 전달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남욱 변호사, 이거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 기자들을 만났을 때는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질문만 주로 받는 정도였고요. 그리고요, 이 천화동인의 주인 그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지났군요. 김만배 씨가 한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영상이거든요. 두 가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 법정에서 밝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 왜 마련하셨나요? 천화동인 1호 필두일주 누군가요? 자, 예. 진술 태도 바꾸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없어요. 그분은 제 건데 왜 천화동인와는 제 거라고. 왜냐면 자, 그래서 이게 김만배 씨는 본인 거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쭉 왔어요. 그리고 다른 관련된 인물들이 별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뤄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거 가지고 그동안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조금씩 가닥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선 조대진 변호사. 일단 진술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남욱 변호사가 그 기존의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을 예. 때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언급을 되게 삼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일단 그러면은 취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네, 잘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모르겠다. 겁니까?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좀 감추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꿨다라기보다는 소상히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이제 같아요. 원래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관련된 뭐 김만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분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련돼서 그 조항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삭제되는 그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예. 그 지분에 이재명 지사 측에 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아주 하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언급이 본인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지만 예. 이제야 말하게 된다라는 태도로 봤을 때 태도가 바뀐 것이지 처음부터 몰랐다고는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얘기가 앞서서도 남욱 변호사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만나서 질문 받는데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법정에서 얘기했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네. 일부러 법정을 선택한 건가요? 여기서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 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도 뭐 증거 능력을 뭐 이제 예. 인정을 받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그 증거 능력이 확실하거든요. 판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그렇죠. 뜻입니까? 그 진정성에 관련돼서 가장 큰 부분이 되고 예. 양형 참작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진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그런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의 진술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뭐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솔직하게 말하겠다라는 거는 재판부에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 나에 관련된 부분도 다 좀 양형 참작 사유로 봐달라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냥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법정 진술한 측면에서 좀 간단해 보이는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기사 하나 있는데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던 내용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 상황을 설명을 했다 그래요. 일식집에서 9천만 원 건넸다. 유동규 받자마자 다른 방에 주고 와.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오는데 앞서서 봤던 기사는 뭐 지방선거 당시 뭐 2014년 얘기하면서 4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9천만 원 또 별도의 돈으로 또 보여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다.
합해 보면. 근데 그 중에 일부 한 9천만 원 돈인데 유동규 받자마자 다른 방에 주고 갔다. 그러면서 높은 분들, 형님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 김용에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런 진술을 또 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뭐 여야 어제 뭐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치열하게 서로들을 겨냥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도 담았습니다. 보시죠.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입니다. 50억 클럭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이재명 탈압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 이 검찰 쪽의 이제 수사 내용과 민주당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박했죠. 그리고 뭐 조작, 거짓, 뭐 민주당은 계속 그런 내용을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씩 얘기를 뭔가 하고 있죠.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무슨 표명 좀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야 입장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다음 기사 있습니다. 자, 비명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 지도부나 뭐 주류는 아니에요. 근데 일각이라고 표현되거나 또는 비명계라고 표현되거나 이렇게 씁니다. 언론에서는. 정진상, 김용 당직 정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얘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일단 한 명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조홍천 의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명할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고위원이라든가 당 지도부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직 정지 문제까지 좀 얘기를 좀 꺼냈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김승원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일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이 됐고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이나 어떤 논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 이제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그 근거가 되는 남욱이라든가 유동규 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저희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남욱 씨가 작년에 직접 작성했던 화천대유 관련된 그 수익 배분도라든가 그다음에 정영학 씨가 수년간 김만배 남욱 사이에 대화를 녹음했던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진술 또 다른 수사 팀에 의해서 이 기소된 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록과 녹취 내용과 지금의 최근에 나온 진술이 충돌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수차례 이것은 정치 탄압 수사고 정적 제고를 위한 수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원 80조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 80조의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 또 사망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예. 정치 탄압 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될 그럴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지만 기소까지 된 상태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만 된 상태고요.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할 수 네, 있다. 하나에 이 뜻입니까? 연관된 수사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을 그럼 해야 향후에 될것 당무위원회를 여러 명을 동시에 심사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 그럴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앞서서 먼저 했던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항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예. 지금 뭐 계속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표명하면서 예. 요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수사, 야당 정적 수사로 개념 규정을 짓고 예.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더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유감 표명이나 이거는 없거나 아직은 시기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 분이 계시지만 이제 가깝다고 인정을 받는 의원분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법률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번에는요 윤두현 의원님, 국민의힘 소속이신데요. 유감 표명 뭐 등등등 포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리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라든지 이 보면은 과거부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짙은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바뀌어서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 수사는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지금은 수사팀이 바뀌면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남욱 씨의 입장 변경도 그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과거 이렇게 이 정치 관련 범죄가 있었을 때 충분히 있었던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내용이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선도 있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 못했다. 이게 약간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여야 간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라든지 남욱 씨의 이 법정 진술 정언이 보는 거에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감 표명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 민심을 생각해서 판단할 문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정치인은 법적 책임만 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이 뭐냐? 어찌됐든 간 최측근이 구속되고 그리고 당이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정치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표명, 유감 표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승우 의원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씨의 예전 대화를 보면 이재명은 정말 공산당처럼 공공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런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남욱 씨가 이재명 시장 씨알도 안 먹히더라. 10년간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김만배 씨는 신세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50억 클럽 되게 검찰 출신 분들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50억을 줄 7, 8명이 있다. 남욱 씨, 정영학 씨도 우리도 신세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50억씩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의 숫자가 17명, 18명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비용 수익 배분 갖고 김만배, 남욱 씨가 계속 서로 대화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수사가 제대로 진실규명을 안 가고 예. 계속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로 예. 이어지니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이 아직은 좀 어색하고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남욱 변호사 법정에 출석해서 뭐 진술을 여러 가지 내용을 했어요. 앞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 몇 가지 내용들, 뭐 지방선거 내용도 이런 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제 신문에서 기사들은요,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관련된 내용도 좀 진술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뭐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하는 진술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의 수사도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뭐 언론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어제 많은 얘기들 꺼내놨거든요. 민주당에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 비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장급 당직자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에요. 구체적인 어떤 보직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는데 일단 국장급으로 채용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요, 이게 지금 수사와 무슨 연관된 건가? 뭐 약간.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건가? 물론 이제 설명은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뭐 일찌감치, 오랜 측근인데 일찌감치 인사는 이게 준비돼 있던 걸 이제 한 것뿐이다. 뭐 이런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좀 미묘하잖아요, 지금요. 이것도 언론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당에서 뭐 이 사안과 관련됐다고 할 수 있죠. 본인의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이 생각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대목,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도 좀 있었거든요. 두 가지 묶었습니다. 보시죠. 위기 극복에 써야 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우리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자, 아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준이라고 들어가는 증언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남욱 변호사가 1년 전에 수사 당시에 진술하지 않은 이유로 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아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당내에서는 계속되는 추정 구속 대표님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대표님 정치적 결단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이고. 왠지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는 분들이 조마조마한 것 같죠. 여기까지만 하시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저게 백브리핑이거든요. 기자들이 뭐 어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동하는 중에 질문을 던지고 뭐 답을 하는 장면인데 답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최근에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회의 때는요. 지금 야당 파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윤석열 전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이죠. 당대표 된 이후에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민생에 국회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패 고리를 끊는 것이 결국 민생을 돌보는 거다. 이런 명제에 찬성을 하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최측근들이 그랬으니까. 유감 표명을 하는데 유감이라는 말은 뭔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안 차서 섭섭하거나 불만스럽다는 뜻이니까 국민이 유감인 거고요. 본인은 뭐 송구하다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과 관련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송구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유감은 국민이 느끼는 게 유감인 거예요.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반대죠. 그러네요.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민주당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본인의 측근과 연루된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 국회에 들어오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로서 어떤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아니니까 민주당 전체는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전체 당이 지금 뭉쳐서 여기에 매몰되는 느낌이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 공방이 오간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평가를 우선 해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계속 이런 지정의 목소리가 이제 계속 나왔죠, 최근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글쎄요,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지금대로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서는 단일 대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계속 유지돼서 가는 상황인 건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의원총회도 좀 잡혀 있고 그럽니다. 그럼 의원들이 무슨 어떤 의견도 내겠죠. 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나온 표현이죠. NY계 이낙연계입니다. 이낙연.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당대표 리스크 커진 이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이재명 리스크, 당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커진 이때에 이낙연 만나러 내달에 방미를 간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 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만나러 가는 건지 내달이면은 국회 일정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뭐 휴가철이기도 해서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건 또 해석 따라 달라지겠죠. 좀 더 소개해드리죠. 설훈, 윤영찬 의원 등 얼굴 보자는 차원이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향후에 이재명 대표 어떤 당대표 거치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 이런 걸 놓고 뭔가 압박 또는 준비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이 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첫눈 올 때, 봄꽃 필 때, 저울질. 첫눈이면은 이게 한참 겨울이고 봄꽃이면은 2월 말 뭐 3월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첫눈 올 때냐 봄꽃 필 때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이 상황을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해야 돼요. 네. 이른바 이제 수사가 더 깊숙이 들어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뭐가 내용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한 수세에 몰리게 된다라면 그 가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른바 이낙연계의 움직임 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대진 변호사?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의 그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단일 대우로서 이게 정치적인 수사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막자라는 뭐 이재명 그러니까 지도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해놨죠. 지금요. 네,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신문에서 나왔던 NY계 이낙연계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단일 대우에 지금 합류해서 있지만 언젠가는 혹시라도라는 전제하에 혹시라도 뭔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경우에 당과 선긋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시점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으로 간 걸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왜 뭐 얼굴 보러 간다고 하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얼굴을 보러 가느냐. 왜 하필 지금? 네, 이 타이밍에 보러 가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상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 시점이 이제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뭐 살펴봐야겠지만 아까도 첫눈이냐 아니면 봄꽃이냐 그 시기에 관련해서 지금 선긋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조금 더 진행된 뒤에 뭐 봄꽃이 필 때쯤에 뭔가 명확해지면 그때 선긋기를 할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논의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눈 올 때 봄꽃 필 때 이게 무슨 시입니까? 뭐 소설입니까? 뭐 그런 대목 같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김승원 이렇게 질문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요거와 관련된 내용 더해서 혹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뭐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그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이런 것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저희 예상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럴 그렇습니다. 수 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때 당시 일을 했던 뭐 서훈, 뭐 박지원 그분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월성 원전,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그밖에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은 사무부총장 구속을
기회로 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의원분도 지금 어떤 대상에 그렇습니다. 올랐죠. 예, 계속 수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고 이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총체적인 그 검찰의 정치 수사를 저희가 대응함에 있어서 예. 꼭 이재명 당대표만의 리스크는 아니다. 예. 이것은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TF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분야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빨리 좀 대응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보면은 전 이른바 이제 이재명계, 이낙연계가 뭔가 대립적인 관계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저 김승호 의원께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전방위적인 야당을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눈길을 잡는 기사였습니다. NY계 오랜만에 언론에 좀 등장을 했습니다. 평범한 시 같았으면은요, 여기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 만나러 간다는 게 별다른 기사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약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만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월 만에 중단이 됐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는 6개월만 일단 시행을 했다. 뭐 이 뜻입니다. 기사로 보죠. 윤석열 대통령 6개월 만에 도어 스태핑 중단.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회견. 뭐 매일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이 시간쯤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 뭐 제작진이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오면 속보를 알려드리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중단됐어요, 어제부터. 일단 중단. 소통 행보 일단 멈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대통령실은 그럼 왜 중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MBC 기자 그리고 비서관 약간 고성이 오거나 충돌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재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못한다. 이겁니다. 요겁니다.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해서요. 지난 여름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들어보시죠.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하겠다, 이어간다, 강한 의지를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중단이 된 상태니까요. 뭐 폐지는 아니고요. 일단 중단입니다. 잠정 중단이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자, 도어 스태핑 61회. 많이 했습니다. 61회로 중단됐고요. 대통령실 기자단이 MBC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근데 요 요청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일단 의견 낼 필요 없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상태죠. 좀 더 보죠. 대통령실의 판단은 MBC 기자의 질문 뭐 이런 모습은 이게 질문이 아닌 정치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당 기자의 출입 정지, 교체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근데 교체는 해당 소속 언론에 요구하는 걸 거고요. 출입 정지는 대통령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자, 그렇지만 전 이 기자 단체들 중에서 약간 비판하고 있죠. 이거 언론 길들이기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담당 비서관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목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좀 요란하게 가고 있죠. 상황이 조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여기서 여야 반응까지 마저 소개해드리죠. 기사가 좀 있어요. 기사가. 뭐 이런 내용에 여야 안 빠지죠. 뭐 의견 냅니다.
여당에서는 MBC 기자 난동 탓이다. 난동 탓이다. 야당은 불편한 질문을 지금 거부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야의 목소리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출근길 브리핑을 하는가 마는가는 대통령의 자유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윤수석 전 대변인,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이제 해당 기자로 지목이 됐잖아요. 거기 입장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 일단 이 상황이 초래된 것은 MBC 기자와 비서관과의 어떤 설전,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라는 거에 다 동의하실 사실 겁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당시에 양쪽에서 다 뭐 고성이 오갔죠, 조금. 그렇죠. 고성이 오간 그 순간부터는 MBC 기자의 취재 활동이 아니고 본인이 가진 어떤 감정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취재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고 대통령 어디까지나 국가 원수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목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불편한 거다. 그런 여기서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윤희석 전 대변인이 목도한다는 그 상황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지막 걸, 지금으로서 마지막 걸 했는데 당시에 이른바 이제 MBC 기자 관련해서 뭐 이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 국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 말 하고 들어가는데 대통령 돌아선 상태에서 MBC 기자가 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강하게. 그 대통령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비서관과 기자 사이에 이제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근데 이것이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럴 경우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상황, 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될 수 있는 상황, 이것을 막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또 그것을 독자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넉넉치가 않죠. 그래서 기자단에서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는 그 재발 방지책이라는 거는 기자단 자체에서 그 기자에 대해서 징계해 달라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자단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는 반응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당연히 여당이야 이 상황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이 MBC 기자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반응이 좀 의아해요. 처음에 도어 스태핑 할 때 이렇게 비난을 할 거면 이게 중단된 거를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해줬어야 돼요. 왜 하냐? 이거 왜 하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황.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니까 불통이네 뭐네 하면서 또 비난을 합니다.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하네요. 추가적으로 제가 윤석 전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중단이 됐어요, 도어 스태핑. 근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는 자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날에서. 근데 다른 기자들은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답변을 들을 수도 없으니까 다른 기자들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에만 물어야 하냐는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기자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뭔가 판단을 내려주셔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게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도어 스태핑이 순조롭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뭔가를 언론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는 의견을 내는 걸 의견 요청을 대통령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지 않기로 이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좀 일단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조대진 변호사. 자,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MBC 기자에 관련돼서 뭐 책임이 있고 뭐 그
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 그런 얘기까지 나왔죠 지금요. 예. 솔직히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MBC 기자의 태도가 뭐 얼마나 무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최초의 취지가 대통령이 출근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이라도 편하게 해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인이 기자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을 대통령한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세 개 정도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고 싶은 부분만 답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초에 가졌던 그 초심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초심은 이미 흔들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잘 됐다라고 마침 이런 기회를 삼아서 중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야도 다르고요. 오늘 뭐 윤희석 전 대변인, 조대진 변호사도 이제 보는 각도가 좀 틀리죠. 그 평가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사 좀 이어가 보죠. 요 기사는 이제 조대진 변호사 살짝 얘기하신 거와 관련이 있어요. 보시면 입 리스크 윤 대통령. 그동안 이제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어떤 설명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 도어 스태핑 자체가 리스크 아니냐. 이런 지적과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 리스크 윤 대통령 언론 비판 보도 빌미로 출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에 취지는 좋고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 뭐가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데 핑계거리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인 거죠. 이 기사는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좀 더 설명이 좀 드리죠.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중단 재개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요. 약식회견이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지적이 보수층 중심으로도 많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의견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때 늦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입장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이 의견 화면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출근길은 문답 중단 결정 참 잘한 결정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매일 마음 졸이며 보는 사람 많다. 대통령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이 도어 스태핑 리스크 뭐 이런 각도에서 본 거네요. 잘한 결정이라는 판단한 이유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지금 뭐 패널분들 손 드셨는데 일단 두 분 현역 의원 두 분 의견 들어보고 제가 발언께 또 드릴게요. 윤주현 의원님. 예.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차라리라는 게 무슨? 그러니까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 표현을 빌리자면은 잘 된 거다 차라리. 예. 뭐 이런 시각 같아요 지금. 도어 스태핑 그 이제 약식 기자회견, 예. 약식 기자 간담회라는 그 용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중단은 없었으면 그 중단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을 일이다. 그래서 없어진 게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왜 도입되느냐? 이 정치와 국민은 직접 소통이 안 됩니다. 예. 직접 정치 아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서로가 보고 보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유리창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고 왜곡됨이 없이 보여야 돼요.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비판, 비난, 예. 자유, 방종, 질문, 항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책을 찾자. 예. 그리고 중단, 폐지 다르죠. 예. 예. 이거는 폐지가 아닙니다. 잠정 중단입니다. 보다 더 예. 이 소통을 잘 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모 비서관과 이모 기자의 이 설전은 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필연입니다. 왜? 예. 그 안에 그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일부 언론사의 예. 내부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아. 뭐라고 하는지 예. 그렇게 그대로 투영된 그런 겁니다. 게 반영된 거다. 그럼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단됐느냐? 예. 원인 적용을 누가 했느냐? 예. 그리고
이 아까 이제 어느 한 신문에서 예. 네, 신문 제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문에서. 뭐 예. 이걸로 가지고 탈출 빌미를 찾냐? 예,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용하게 탈출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시끄럽게 나갑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정치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예. 보면 결국은 국민과의 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언론과 예. 소통하는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는 겁니다. 기자는 국민이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묻는 직업이에요. 예. 자기 회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호 의원님, 그러니까 윤두현 의원님 말씀은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건지를 봐야 된다.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된 건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잠정 중단이 아니라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가벽 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 가장 그 큰 원인은 또 그 국민들의 폐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면서 예. 그 신뢰가 떨어진다는 면이 그 국민에게 진실성,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예. 사실 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실수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MBC 사태를 빌미로 아예 그냥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욱 더 걱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이제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책임이 누굽니까? 약간 또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고 상대를 겨냥해서 뭔가 비판을 좀 쏟아내는 상황이죠. 아까 잠깐만요. 윤석전 대변인 아까 발언기 요청하셨는데 제가 한 1분 드릴게요. 어떤 뭐 다른 의견을 좀 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저 기사의 입 리스크 때문에 입 리스크. 예. 뭔가 발언 실수가 나올까봐 그런 시각인 거죠. 이 이참에 기사는. 도어 스태핑을 없앤 거 아니냐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약간 그런 맥락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취임 아주 직후 그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도어 스태핑 많이 하시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었고 국민께서 아셔야 할 만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걸 가지고 도어 스태핑을 폐지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돌발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에는요. 윤재현님, 맞아,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가벽 설치를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벽 거기가 보안 지역입니다. 보안 지역에 본데 그 촬영이나 녹음, 전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로 구두로 양해를 구하고 거기 그냥 오픈해서 기자들 핸드폰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외교 사절 중에 이 자기들의 이 신분이나 이것이 밝혀지지 출입국 중에 들어오는 모습이 노출이 됐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가벽을 설치하는 거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제가 약식이라 그랬어요. 정식 기자회견처럼 모든 질문 다 받고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근데 받는 한두 거예요. 가지 그냥 오늘의 관심사 묻는 것을 답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 한 시간씩, 2시간씩 해서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건 대변인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병 얘기하셨는데 요 기사에 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됐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 앞에서 차에 내려서 여기로 출근하면서 여기로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 질문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도어 스태핑 장소인데 지금 여기에 가벽이 설치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투명 가벽이니까 이쪽에서 보면 출입구 쪽이 안 보이게 되는 거겠죠. 여기 문을 놔서 이쪽에서 열어주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이 가벽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금 전 윤대원 의원께서 앞서서 외교사절이 여기 방문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진이나 어떤 촬영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항의가 있었다. 그런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윤석전 대변인.
좀 따져보니까요. 외교사절이 방문을 해서 항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이달 초입니다. 2일입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서 이제서야 가벽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그 사이에 기자와의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 외교사절 항의가 아니라 기자와의 그 문제가 불거진 게 이게 진짜 이유 아니냐. 계속 그 질문이 나옵니다. 뭐 시점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여러 가지 보안상의 이유 또 저 구역이 어떤 구역인가 예. 설명 윤 의원님께서 잘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취재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 저 장소에서 그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번 나왔죠. 뭐 2일날 항의했는데 왜 이제 시점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예. 시점 차이 난다고 하는데 그는 공사 하는 그 시점 사이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이유로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요.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저 공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 가림벽.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출입구 쪽에 이제 못 봐요. 이렇게 되면은 뭐 촬영이 되는 게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 사태 때문에 그 공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특별한 이유를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되고는 있지만 그 상황상 그런 부분들이 고려된 거 아닌가. 또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언론에 대한 그 대통령의 시각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기자들에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그 좀 거리를 두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초기에 그 도어 스태핑을 했던 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기자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취지들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본인이 좀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들만 뭐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이제 반영돼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일단 취재하는 기자들은 답답하죠. 대통령과 매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니까 답답하죠. 사실은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요. 뭔가 좀 해결이 원만하게 됐으면 바란다. 뭐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일단 약간 요란하면서 약간 분위기는 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굴욕입니다. 월드컵인데 왜 굴욕이 나왔나요? 뭐 경기 졌나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카타르 월드컵이잖아요. 카타르 얘기예요. 자, 카타르 주최국입니다. 300조 원 넘게 우리 돈으로 300조 원 넘게 쏟아부었대요. 월드컵 준비를 하냐고. 뭐 경기장 짓고 뭐 도로 깔고 뭐 기반시설 깔고 하는데 300조나 들었답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된 거죠. 그런데 개막전에 굴욕을 했는데 3대 굴욕을 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개막전이 카타르, 에콰도르인데 에콰도르가 이겼죠. 2대 0으로. 졌어요. 이게 굴욕일까? 일단 첫 번째 굴욕이 92년 만에 개최국 개막전 패배. 아, 굴욕 많네요. 웬만하면 개최국은 다 이겼는데. 카타르 감독 끔찍한 출발이다. 아, 일단 굴욕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근데 이 선수가요. 또 그냥 선수들이 아니었답니다. 6개월 합숙을 한 선수였대요. 그러면 이른바 합을 잘 맞춰봤다는 건데 유효 슈팅이 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골 근처에 가는 슛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26명 가운데 10명을 기화시켰군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진 거예요. 전술, 조직력, 투지 모두 이거 다 별로 안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대회 첫 골을 또 페널티킥으로 내줬다는 거예요. 공격수 놓치면서 1대1 찬스 허용. 아, 이건 좀 굴욕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데 뭐 2대 굴욕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카타르 모습이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요. 다음 기사. 여기 보시면 이 사항을 낸 거죠. 화려한 개막 시 돈줄 줬지만 경험과 경기력은 살 수 없었다. 그리고 특히요. 이 개회식이요. 이 경기. 그러니까 카타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월드컵이 축제잖아요. 중간에 카타르 팀이 지니까 관중들이 빠져나갔다 그래요. 객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진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객석이 많이 텅 비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조금 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체국과 관련된 기사, 개최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사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무슨 사진입니까? 어제 밤에 있었죠? 우리 시간으로 밤에 어제 이 잉글랜드하고 이란의 경기가 있었는데 잉글랜드 선수들이요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 무릎 꿇는 거는 어떤 의사 표시거든요. 이게 보면 이 카타르의 인종차별, 뭐 인권 탄압 이거에 항의하는 의사 표시란 거예요. 월드컵을 개최하는 국가를 향해서 항의하는 표시란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 모습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잉글랜드와 결혼 이란 선수들인데요. 이란 국가가 연주가 되잖아요. 경기 전에. 근데 이 국가가 연주되는 시점인데 이란 선수들 국가 안 불러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 이 히잡 착용 문제로 반정부 시위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죠. 이거에 지지한다 표현을 이렇게 했답니다. 국가를 안 불렀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희석 전 대변인. 이게 스포츠와 정치 문제입니다. 다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과정부터가 좀 문제가 있었죠. 잡음이 좀 있었다 그러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번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 카타르로 갔습니다. 일반 아까 돈줄 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좀 무리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월드컵은 여름에 하죠. 모든 그 축구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해야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각 국가를 대표해서 진정한 월드컵 의미를 살리는 대회가 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하게 되는 경기장에 지금 에어컨을 들고 있다 그러죠? 예. 그런 데다가 이 나라가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이 경기장 공사도 하고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나라 인구가 한 270만 정도 돼요. 예. 근데 진짜 카타르 사람들은 한 30만, 40만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이주한 이주한 노동자들이 거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카타르 사람들은 별로 일도 안 하고 이제 오일머니로 잘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인종차별이 발생을 하니까 참가국들 뭐 잉글랜드라든지 또 이란은 또 본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그렇습니다. 또 표현하는 그런 선수들이 동조를 한 거죠, 그 시위에?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해서 좀 민주 체제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봐야 되는데 축구 국가대표들이 저는 의사 표시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카타르 이 월드컵이 영국 BBC는 개막식 중계도 안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본 채널에서 안 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환영받는 대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추가로요. 걱정되는 거는 일단 이란 선수들 괜찮을지, 본국에 돌아갔을 때 어떨지, 그리고 이 잉글랜드 선수들 카타르 당국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지 이런 거 좀 걱정되네요, 지금요. 글쎄요. 카타르 당국이 잉글랜드 팀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많은 선수들이 특히 그 인권 탄압,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무지갯빛 완장을 차기로 했다가 그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안 했어요. 규정 때문에, 그건 안 FIFA의 했어요, 규정 때문에 그건 안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카타르에서 개최국 팀 참가 팀들에 대해 뭐라 하기는 어렵고 이란은 글쎄요. 제가 볼 땐 이란 내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이 단체로 저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이란 본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 간단하지 않네요, 이거.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축구 경기하기 전에 무릎 꿇는 거는요. 뭐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 보시면 개막전에 많이들 하죠. 그건 전 세계 어떤 차별에 대한 반대 이런 표시거든요. 그걸로 해서 용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거는요, 그냥 그대로. 아무튼 이런 모습, 뭐 월드컵 이모 저모입니다. 이런 모습도 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주제는 종부세 얘기인데요. 신문 2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신문, 조선일보. 내용이 정리하면 이래요. 종부세 대상이 100만 명이나 넘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종부세 뭐 얘기 많은데 1인당 세액 보면요.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같은 종부세인데. 자, 그럼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집값은 수억 내렸는데 종부세는 올랐다.
아, 집값은 뚝뚝 떨어졌는데 오히려 세금만 든다. 이런 내용이군요. 130만 명 가까이 세금 고의서가 발송이 됐는데 지금 부담 완화 조치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막혔다. 그리고 1주택자 세금 큰 폭으로 늘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 1주택자 세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겁니다. 자, 다음 기사 보죠. 반면에 이 기사는 좀 시각이 다르죠?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 1인당 세액은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보면요. 60% 이상 부담 감소. 아, 그러니까 1주택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군요. 그리고 과세 대상 증가에 각종 완화 조치 일부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승건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 조치 반대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예. 예전에 그 종부세 대상자를 6억에서 9억 또 뭐 11억까지 계속 이렇게 이미 완화 조치를 했다. 이 뜻입니까? 예, 상한액을 놀렸고 예. 또 이제 공정 가액 비율을 갖다가 예. 원래는 뭐 80%, 90%, 100% 이렇게 단계화 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예. 오히려 이제 줄이는 예, 그런 정책을 충분히 해서 경향신문 보도대로 1인당 세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그런 이제 이게 효과가 평균 나타난 세액을 것으로. 따져본 거죠 지금. 예, 뭐 결론은 뭐 17억 집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139만 원 세금을 내는 예. 것인데 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그런 평균 보험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예. 이게 실현된 소득에 대한 예. 이런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은 좀 있으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예.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예측을 하고 이제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윤두현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완화 조치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가와 공시가의 차이를 좁히는 이제 현실화율 이것도 지금 뭐 중단이 아니라 오히려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법안 처리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앞서서 지금 그 경향신문 보면은 종부세 부과는 늘었는데 1인당 세액은 이제 줄었다. 예. 이제 저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주택자의 이 부담이 부담? 줄고 아. 1주택자 부담이 늘은 거예요. 1주택자는 가장 안 서로 좋은 거죠. 들어갔죠. 다주택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 예.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예. 그죠? 그런데 1주택은 대부분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들어간 그렇죠. 사람일 거예요. 예.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부가 거두관한 월세입니다. 월세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아니 내가 집을 사서 예.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또는 한 채 사서 월세 줄 때 정부 시책이 지금 뭐죠? 상승률, 월세 인상률 예. 제한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부는 3배, 4배씩 왜 올려요? 아. 이런 엉터리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징벌적 과세 예. 안 된다. 실소유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과세가 공정과세다라는 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 역행한다. 예.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된다. 예. 그래서 기본 공제 확대라든지 예. 지난해 공시 가격으로 과세하는 등 예. 1주택자를 위한 이 입법 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자, 시각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서겠어요. 이게 법안이 처리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야당 쪽, 여당 쪽 의견이 달라서 좀 멈춰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 연말 이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세금 얘기 요새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금투세, 보유세. 아까 종부세도 보유세 중에 하나잖아요. 그 관련돼 있는데 여야가 세금 전쟁을 벌이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높다 깎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부자 감세하자는 거죠. 이렇게 맞서는 건데 상대의 과거의 말을 겨냥해서 공세라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여당에서는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보유세 완화 주장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요. 아니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도 과거에 금투세 이거 하기로 찬성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붙는 세금 전쟁. 이거 다 세법 문제인데 장애전이 치열하다 이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보유세, 금투세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세금인데 진척은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는. 뭐 양쪽 다 그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민들이 실제 뭐 그 적용받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그 현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말이 다르게 비춰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간극을 줄이는 게 그 양측 뭐 여야의 그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보유세라든지 금투세 뭐 전부 그 존재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실질적인 뭐 간사라든지 그 실무자들이 협의를 좀 뭐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금투세는 이게 주식시장과 직접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들이 최근에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내년부터 세금 매긴다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부담을 느껴서 뭔가 신중 유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반대쪽 쪽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쪽과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 쪽과 또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여야가 굉장히 뭐가 딱 부러지게 얘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신중해서요. 지금요. 다음은요. 마지막 기사 하나 있는데 뭐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3D 결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지금 국과수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를 곧 공개한다는데 그러니까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또 있어요. 기동대 공방, 용산서 서울청 불렀는데 안 온 거냐, 아예 부르지도 않은 거냐, 서로 진실공방처럼 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치사 적용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